어머니, 제 이름은 강지수입니다. 제 이름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경악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저를 멸시하고 제 뺨을 후려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옷자락을 보며 발광했습니다. 평소에 예쁜 옷 한 벌 없던 제가 어떻게 이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주방 구석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의 해진 양말을 꿰매던 하녀였습니다. 쥐 죽은 듯 눈에 띄지 말라는 명령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그림자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날 파티장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비밀을 마주하고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를요. 제가 마주한 그 충격적인 진실,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로 저 강지수의 비상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35살 이지수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름조차 원장 수녀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제 이름을 부를 사람도 제 생일을 기억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래서 늘 한 발 물러나는 게 익숙했습니다. 괜히 튀지 않고 괜히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자리만 지키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목소리 큰 아이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걸 오래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듯 지내는 것이 가장 덜 다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제 역할은 늘 명확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 살아남는 방식이었죠. 5년 전 저는 남편 김민혁을 만났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다정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쌍하다는 눈빛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고아인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저에게 그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믿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옥자는 첫 만남부터 제 존재를 평가했습니다. 제 이력을 훑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단출하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웃는 게 편했으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은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서 트집을 잡고 제가 닦은 마루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겨냥한 건 제 팔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팔에는 까만 반점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점을 혐오했습니다. 처음 보는 날부터 역겨운 눈빛이었죠. 이 징그러운 점 좀 봐. 보기 싫으니까 토시로 가려. 내 눈에 띄지 않게. 그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이유가 이 점 때문일 수도 있다는 듯 제 존재 자체를 흠집으로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목에 항상 검은 토시를 차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도 집 안에서도.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모든 환상을 깨부수었습니다. 야,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혁이 앞길 막지 말고 죽은 듯 살아.
집안일이나 하고 눈에 띄지 마. 내 주제를 알아야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새하얀 옷을 입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하얀 드레스 위에 검은 물감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날 웨딩 사진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아내가 아닌 하녀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내외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온 집안을 닦고 쓸고 닦았습니다. 점심에는 시어머니 친구들을 위한 다과 준비, 저녁에는 다시 밥상을 차리는 반복.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바곡자의 독설이 시작되니까요. 대체 똑바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니깐. 어느 날은 국이 조금 싱겁다는 이유로, 어느 날은 수저 놓인 방향이 틀렸다는 이유로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봐요, 이게 내 며느리야. 집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 모양이라니까.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제 등 뒤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늘 낡은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큰 까만 점을 가리는 검은 토시. 그것이 저의 5년이었습니다. 남편 김민혁도 변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폭언을 방관하는 공범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호소하면 그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야, 너 갈 데 있어? 없으면 참아야지. 너를 걷어준 게 어딘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결혼 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는 법이니까요. 맞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안아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날 파티 전날이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합병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고 당연히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내일 쓸 음식 재료를 정리하며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준비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하필 나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밖에 데려간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도 남편 회사 행사도 전부 저는 집에서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는 가족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저만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앨범에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지내던 제가 또 한 번 존재가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자리에 저는 또 한 명의 하녀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과 술을 나르며 잔을 채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눈치 보는 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런데 그 생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조금 달라지신 걸까? 5년이 지나는 동안 나도 이제 조금은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한 걸까? 함께 가자는 말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가? 저는 그 작은 가능성을 꼭 쥐었습니다.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녀가 아니라 이 집 가족으로. 파티 참석이 있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전화를 붙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했고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금은 꽉 막혀 있었고 대출 만기도 코앞이었으며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서재에서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추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숨기려는 사람 곁에서 5년을 살다 보면 표정 하나, 침묵 하나로도 많은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병 상대가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 여성 오너는 냉정하고 계산이 빠르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고 관계보다 실리를 따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총이 합병 전 마지막 파티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세부까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발끝에서 느껴지는 신발의 묵직한 감각, 손목에 시계와 은은한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차를 타고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며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핸드백 끈을 손 안에서 살며시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명절 가족 사진에서도 빠졌던 사람이 합병을 결정짓는 자리에 불려 나간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늘 지워지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 무대로 불려나간다는 사실은 설레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차는 이미 길을 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이유든 오늘 하루만큼은 제대로 서 있고 싶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 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깨지는지는 그날 파티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 조명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 낯선 향수 냄새, 정장 차림의 사람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이 공간이 낯설고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귓가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야, 눈치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비위 맞춰. 잔 비면 채우고 접시 비면 가져오고. 그게 오늘 내 할 일이야. 괜히 나서지 말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마. 알겠어? 잠깐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왜 데려왔냐고.
오늘 서빙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야. 착각하지 마. 가족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꼭 쥐었던 그 작은 가능성이 단 2문장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자리는 끝 테이블, 임원 부인들 사이가 아니라 애매하게 비어있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일어났고 잔이 비면 제가 채웠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는 행사 도우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존재가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잔을 채우는 손으로만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후 팔을 툭 치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와서 잔 좀 채워. 사람들의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무관심이 때로는 폭언보다 더 깊이 찌른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을 따르려던 순간 발이 테이블 다리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채 와인잔을 쏟고 말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지는 붉은색이 마치 제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싹, 갑작스러운 뺨의 통증,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악 소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공간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익숙해진 통증.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아프다는 것보다 이것이 익숙하다는 사실이 거울 속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지는 건지는 몰랐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하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드레스,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강하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뺨을 때린 장면도 와인잔이 쏟아진 것도 이미 홀에서 목격한 눈빛이었습니다. 강하은은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그 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목을 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흔적. 시어머니가 징그럽다고 하던 그것. 순간적으로 강하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확신인지 의욕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제 손목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강하은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잔 처리하지 마세요. 홀로 나가기 전 강하은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와인이 쏟아진 그 잔.
왜 치우지 말라는 걸까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각도로 손가락이 팔뚝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야, 강 회장님 앞에서 와인을 쏟아? 그것도 오늘 같은 날에? 머리에 뭐가 들었어, 진짜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점은 왜 보여준 거야? 강 회장님 눈에 띄었잖아. 정말 수준 떨어지게 이제는 손님들 앞에서까지 창피를 줘. 손가락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알아들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 집안 미래가 걸린 날이라고. 진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어딜 따라와서는. 시어머니는 제 팔을 놓으며 홀 쪽을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을 향해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환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뚝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5년 동안 들어온 말들 중에서 오늘 그 말이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조금 기대했기 때문이었는지도. 혹시 가족으로 봐주는 건가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기대가 컸던 만큼 깨지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빈 잔들을 채우러 걸어갔습니다. 강하은이 떠난 자리에 쏟아진 와인잔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붉은 얼룩이 테이블보 위에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잔 처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하은 회장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손 안에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그렇다고 선뜻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운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때와 달리 차분한 정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파티 때 뺨을 맞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 앞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긴장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하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은 5살 때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사고였고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냉정하고 계산 빠른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무색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살아있던 무언가가. 그리고 봉투 하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장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눈이 숫자를 찾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은데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친족 일치율 99.98%.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결과지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32해. 갈 데 없다는 말을 들으며 버텨온 5년. 고아라서 감사하며 살라던 그 말들.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던 날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유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한꺼번에. 나는 고아가 아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결과지 위로 번졌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니 35년 동안 꼭 눌러왔던 것이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하은이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까만 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징그럽다고 했던 것, 가리고 살라고 했던 것, 부모도 기겁했을 거라던 그것. 그 점이 지금 이 사람의 손목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강하은은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단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강하은이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화를 내준다는 것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강하은이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뺨을 맞던 날들, 냄새난다는 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말. 손가락이 팔뚝을 파고들던 감각, 하녀처럼 움직이던 새벽 5시의 부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묵직하고 오래된 것들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하은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이 공기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저를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짓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감싸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지 마.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떠나도 된다는 허락. 괜찮다는 말. 강하은이 시선을 잠시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총, 내가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뺨을 맞고 하녀처럼 살고 고개를 숙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누군가의 동생이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끝내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강하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개 숙이지 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동생에게 언니가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켜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의 얼굴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안에서 그녀의 손목에 있는 까만 반점이 보였습니다. 제 손목에도 있는 것과 똑같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며칠 후, 합병 발표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 어딘가가 묵직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 언니와 나눈 말들, 준비된 것들, 오늘 이후 달라질 것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임박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향한 시선과 명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리는 내 등 뒤에서 혀를 찾고 수저 놓인 위치가 틀렸다며 다시 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여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다행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어야 아무것도 들키지 않을 테니까. 오랜 시간 숨죽이며 살아온 내 삶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의 부엌, 검은 토시, 뺨을 맞던 날의 공기. 그 모든 것이 오늘 끝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면 사라질 것 같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어디 처박혀 있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백 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말처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 10분 전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무 설명 없이 저를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놓인 그것은 제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은 드레스를 입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누군가의 손이 제 얼굴을 다듬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서 더 뜨거웠습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30분 뒤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까지의 거리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웅성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귓가에서 흐릿하게 섞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플래시와 카메라 소리 속에서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합병 발표에 앞서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빛이 눈앞에서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걷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단상 위, 강 회장 옆. 거울처럼 닮은 우리의 모습에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5살짜리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생이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직 한 가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다는 것.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지수, 내가 왜 거기에 있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저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드레스, 같은 손목, 같은 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이크가 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쥐 죽은 듯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눈에 띄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제 이름은 강지수입니다. 행사장이 숨죽였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그 목소리 하나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동안 묶여있던 수치와 분노,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시간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살짝 미소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합병은 오늘부로 확정합니다. 경영진은 전면 재구성됩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건은 변경됩니다. 신규 지분은 제 동생 명의로 이전됩니다.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채무 현황표가 나타났습니다. 대출 만기, 보증 내역, 연체 이자까지.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사의 단기 채권은 이미 저희가 전량 인수했습니다. 기한 이익상실 통보 시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완전한 지배 전환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회사 공동대표, 제 동생 강지수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파티장에서의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뺨을 맞던 장면, 팔을 낚아채던 장면, 목소리를 낮추고 손가락을 파고들던 장면. 저를 향해 쏟아지던 말들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근본도 없는 것. 고아년. 그 말들이 수백 명의 귀에 닿았습니다. 행사장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금 112억 상환 청구서와 폭행 고소장을 발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 몸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이 그리고 35년이 이 순간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쥐 죽은 듯 있으라 하셨죠? 이제는 어머니가 그러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옥자는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지만 그녀의 사회적 평판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이 따라다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손수장을 보고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해다 바쳤던 그 일들을 이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누군가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남아있는 한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민혁의 몰락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회수 통보가 떨어지던 날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12억 앞에서 협상은 없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전부 처분해도 절반도 안 됐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거둬줬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서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가 걸어왔습니다. 예전의 반듯한 외모는 없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수야.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인지 애원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갈 데 있어? 없으면 참아야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뺨을 맞고 울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갈 데 있으세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나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그가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5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멈췄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토시.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차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징그럽다고 했던 것, 보기 싫으니 가리라고 했던 것.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토시 안쪽에 넣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손목을 스쳤습니다. 반점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작고 까만 점. 평생 감추고 살았던 것. 부모도 보고 기겁했을 거라던 그것. 저는 그 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찾게 해준 표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가족과 연결된 증거였습니다. 3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를 끝내 찾아낸 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것이 사실은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토시를 손안에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차갑고 선명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간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지수, 아니 강지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사람이나 시간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